글로벌 달러하고 달러원하고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글로벌에서 달러가 내려오면 달러원도 내려옵니다. 글로벌에서 올라가면 달러원도 올라가고 쫓아다니는 건데, 근데 금년에 보면은 연초에 뭐 글로벌 달러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주춤주춤 하고 있고, 그런 이유를 보면은 우선 연초에 생각했던 것들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주식이 좋잖아요. 주식이 좋고 자본시장이 좋아지면, 그럼 기본적인 얘기가 자본시장이 좋아지면 리스크 온이 되는 거잖아요. 위험자산 선호가 생기고, 위험자산 선호가 생기면 야, 미국보다 이머징 마켓은 더 좋을 거 아니야. 미국이 이만큼 움직이면 좋으면 이머징 마켓은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 되게 그 달러의 흐름이 미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가면서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 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겠지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미국이 이자율을 단기금리를 많이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 장기금리는 거의 안 내려오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코로나 때 단기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거를 지금 낮추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첫 번째는 여기서 뭐 더 내려갈 수 있는 게 있느냐. 지금 기준금리가 3.75%인데 지금 한 1년 후에는 3.25 정도 된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간다는 뜻은 3.25로 가는 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3.25보다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뭐 3%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다고 보고, 또 장기물 쪽 보면은 미국은 실질 금리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짜리 금리를 보면은 지금 4.15, 뭐 4.20 정도 되는데, 이 금리가 더 내려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게, 지금 금리가 1년 후에 3.25가 하루짜리 금리고, 뭐 10년짜리 금리가 4.1이면 별로 이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안정된다고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잡힌 거 맞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어쨌거나 재정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그럼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될 거고, 국채의 공급이 많으면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게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환율은 뭐니 해도 자본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자금이 흘러서 해외로 나간다고 보지만 실제로 요즘 투자는 다 AI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럼 AI에 집중돼 있는 게 주로 미국이잖아요. 그럼 결국 새로운 투자들이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과연 그야말로 위험자산 선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달러가 약세가 될까? 이런 생각이 지금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달러가 그렇게 쉽게 잘 내려오고 있지 않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런데 특별히 보면 달러원이 그야말로 뭐 글로벌 달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가지 이유를 대라 그러면 사실은 자본 유출입니다. 자본 유출이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완전히 피크에 온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시작한 건 기업이고요. 기업이 어쨌거나 한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해외로 자꾸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 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불편한 뭐 일이 많이 있지만 노동비용 같은 게 안정되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뭐 트럼프가 안 옮기면 뭐 관세를 매긴다, 뭐를 한다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트럼프 발로 가는 게 있고, 그 두 가지가 있고, 개인들은 사실은 또 개인들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해외 투자가 느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요. 개인들이 그동안 해외 투자를 못했던 것이 늘어난 걸 보면 물론 우리 외환 쪽의 자유화가 좀 된 것도 있고, 뭐니 해도 기술이 좋아진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 하나 살려면 복잡하잖아요. 뭐 메릴린치에다가 뭐 구자를 열어서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요즘은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애플 지금 주식 살라고 마음 먹으면 제 생각에 한 3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쉬워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특별한 통계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이나 홍콩에 비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그게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룸이 많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훨씬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룸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또 그렇게 투자를 다양화하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권장할 일이지 못 나가게 막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오니까 나가지도 마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개인들은 그게 있고, 또 개인들 쪽에서 보면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은 부자들이 나가잖아요. 부자들이 나가는 건 얼마 전에 무슨 뭐 어떤 리포트 하나 있었잖아요. 뭐 2,400명이 나간다는 등 뭐 그런 우리 2,400명이 3등인가 4등인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 2,400명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인당 1,000만 불씩만 가져가도 35조거든요. 35조 원이니까 결코 작은 게 아니고, 2,400명이라고 그러지만 인구 대비는 뭐 완전히 우리가 1등인 거고, 결국 개인들이 뭐 나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상속세 아니겠습니까? 해외는 대부분 상속세가 없는데 우리는 상속세가 있고, 해외에서 뭐 영주권이나 이런 걸 많이 지금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라도 영주권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먼저 나가고 있고, 부자들이 나가는 거는 너네가 한국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또 부자들이 어떤 나라를 떠날 때 그 나라가 공동화되고 굉장히 나빠지고 하는 건 유럽에서 뭐 너무 많이 있고, 지금 프랑스도 뭐 그런 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많이 때려서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그럼 나 딴 데로 가버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문제인데, 결국 개인은 일반 개인들이 해외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부자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국민 정서가 이게 부자 감세, 그다음에 부자들에 대한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국민이 못한다는 거는 정치가들이 못하는 것이고, 정치가가 못하면 결국 상속세는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것들도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면 기업과 개인들의 자본 유출이 이런 현상들이 진짜 불과 1, 2년 전부터 굉장히 가속화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결정타는 대미 협상입니다. 대미 무역 협상을 어떻게 보면 뭐 한 3가지 정도인데, 관세 협상, 비관세 협상, 그다음에 대미 투자였는데, 사실 정부가 선택을 한 거죠. 관세하고 비관세에서는 좋았잖아요. 관세야 거의 더 좋을 수도 없고, 비관세는 그야말로 철통방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준 게 사실은 투자거든요. 사실 2천억 불이 됐든 3,500억 불이 됐든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우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분할해서 10년 동안 나눠낸 게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라 그랬으면 어차피 못 내는데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고, 뭐 이거는 정부가 선택을 한 거니까 뭐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는 없지만, 달러원 환율만 달랑 떼놓고 보면 그야말로 최고의 악재인 거죠.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펀드로 나가는 게 2천억 불, 조선업 마스가로 나가는 게 1,500억 불, 그리고 기타 약속에는 거 뭐 다 합치면 6천억 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2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너무 크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업과 개인이 나가는데 정부까지 나가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자본 유출의 그 앞으로 계획이 너무나도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외환시장에서 매일매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개입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별로 안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수급이 좋아요. 달러 공급이 많습니다. 뭐 수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1년, 2년, 특히 뭐 아무리 작게 봐도 3년에서 5년 동안 달러 수요와 공급이 전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백약이 무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원 시장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 달러가 이 와중에 내려와 주면 좀 따라 내려오겠지만, 글로벌 달러도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은 뭐 1,480원 이런 데서 매일같이 맞고 있지만 내년에 가면 이렇게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예상만 해보면 내년에는 1,500원은 쉽게 갈 것 같고요.
뭐 1,600원 정도도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것도 지금을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를 걱정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기 시작할 거고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돈 내라 그럴 거고 개인들은 가속화되고 사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뭐 최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덜 나가는 것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더 나갈 것이고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달러를 더 사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사실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시장이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얘기가 딱 맞는 게 예전에 IMF 날 때는 그냥 달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달러 자체가 해외 자산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현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뭐 2,000원, 3,000원이 가면 팔겠죠. 2,000원, 3,000원 가면은 달러가 뭐 없는 게 아니고 해외 자산이 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환율이 오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예가 일본인데 일본이 아베노믹스 한 게 2013년쯤 되거든요. 그때 달러엔이 80이었습니다. 지금 160이잖아요. 155니까 160 잡으면 2배 됐어요. 그때 니케이가 8천에서 10,000이었거든요. 10,000 잡아줘도 지금 니케이가 50,000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하고 이거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우를 보면은 환율을 엔화를 약세를 시키면서 수출 기업을 도와줬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달러 원이 1,600원, 1,700원 가면서 주식이 4,000, 5,000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고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물론 개인들의 삶은 훨씬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은 좋아져도 개인들은 환율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죽을 맛인 거죠. 그렇지만 기업은 좋은 거거든요. 이게 기업이 좋은 거하고 개인의 삶이 좋은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특히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업과 개인, 기업 중에서도 빅테크 기업과 수출 기업들 위주로 가고 일반인들은 점점 자영업은 어려워지고 이런 양극화가 뭐 좋은 방향은 아닌데 그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고 보면 환율이 오른다고 예전처럼 뭐 IMF가 와서 우리가 뭐 금융위기가 오고 그런 쪽이 아니라 환율이 높아지고 주식이 좋아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가 나쁠 게 없어 보이지만 개인들의 삶은 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미 투자에서 양보를 하는 거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안 했으면 뭐 관세나 비관세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관세에서 좀 양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정치적인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농산물이라든가 뭐 우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건드리는 거는 또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을 못한 것인데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닌데 정부도 그냥 관세와 비관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미 투자가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좀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우린 뭐든지 잘했고 환율도 안 올라갈 거야.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서학기미 때문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면피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 하는 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은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 일이 꼬입니다. 그냥 대미 투자 무역 합의를 하다 보니까 투자 합의가 이렇게 됐고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서로 돕고 당분간은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안 팔기 때문이야. 달러를 왜 안 팔겠습니까? 달러를 안 파는 이유는 딱 하나죠. 달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달러가 모자라니까. 해외에다 지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달러가 쌓인다고 그래서 그걸 다 팔고 나중에 큰 돈을 사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본 유출이 이슈인데 이게 진짜 말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 미국 가서 공장을 진다고 하니까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해외 진출이잖아요. 해외 진출이라 그러면 뭔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자본 유출이라 그러면 뭔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달러 환전이 돼서 해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가 지금 달러 수급이 지금은 문제가 없고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나가야지.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누가 봐도 뭐 앞뒤도 안 맞고 증권사한테 아침에 달러 바꾸지 말고 오후에 바꿔라. 수출 기업들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단기적이고 이거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런 패만 보여주는 거고 사람들은 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네. 이거 진짜 달러 미리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 4천 코스피 지금 4천이잖아요. 뭐 코스피 5천에 환율 1,600원 또는 1,700원 이상합니까? 코스피 만에 원달러 2,000원. 달러엔 80에 니케이 만이었는데 달러엔 160에 니케이 5만이거든요. 5배, 2배거든요. 뭐 일본은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예, 물론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달러원 환율을 밑으로 내려가게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본 유출이 돼서 환율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환율이 그냥 올라버리면 자본 유출이 덜 되겠죠. 지금 자본 유출이 문제인가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문제인가요?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자본 유출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본이 여기 있어야지 국내에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한국에서 뭔가 뭐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해서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자본이 유출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본 유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가격이죠. 1,480원이 아니라 1,680원이면 덜 나가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1,480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으면 자본 유출은 더 가속화된다. 이게 1,550원, 1,600원으로 가면 당연히 1,480원에 100원이 나갔다면 100달러가 나갔다면 1,600원에는 글쎄요. 100달러보다는 덜 나가겠죠. 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무작정 막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작정 막아서 끝까지 버텨낼 수만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급을 아무리 맞춰도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시장이 특히 금융시장이 심리를 건드려 놓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미 심리를 많이 건드렸다. 세계가 글로벌화 돼 있고요. 일단 달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뭐 세상 일도 모르긴 하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절대로 1,600원은 안 될 거야. 1,500원 이상은 뭐 내 손에 장을 지져봐. 올라가나. 그리고 1,500원, 1,600원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니까 아니 다 망했는데 무슨 상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1,500원, 1,600원 얼마든지 될 수 있고 1,600원이 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살 수가 있어요. 수출기업은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1,500원, 1,600원, 1,700원 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또는 되면은 다 같이 망하니까 뭐 대비할 필요가 없다. 나만 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최소한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해외 투자를 할 일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하고 또 국내 투자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가뜩이나 달러 없는데 너는 개인들한테 해외 투자를 하라고 권고하는 거냐 하지만 다 경제 주체들은 자기의 최고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기서 뭔가 되는 거고 지금 기업들 보고 해외에 나가지 마. 달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개인들도 투자를 다양화해야 되는 거는 그야말로 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환율이 IMF 때하고 비교해서 야 1,500원, 1,600원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그때도 1,800원 갔다가 한 며칠 만에 내려왔으니까 요번에도 그럴 거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 국내에 있는 자본들이 나가는 게 지금 큰 흐름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번 흐름은 쉽게 안 꺾이거든요. 글쎄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빅테크 위주로 가는 것 같고요.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사실은 또 AI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지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그쪽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AI가 버블이라는 소리 많이 하지만 버블의 초입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터지려면 시간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미국 주식이 좋다면 그거는 당연히 빅테크 쪽인 것 같고요. 또 우리도 그 공급망 따라서 사실 국내도 지금 그런 쪽만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다른 것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빅테크 쪽으로 주식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금년에는 굉장히
국내 주식이 좋았지만 내년은 일단 4천까지 한번 넘어왔고 그리고 국내 주식이 금년에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상법 개정 같은 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개정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지만 이제 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과연 내년에 23년, 24년에는 한국하고 미국이 훨씬 좋았거든요. 올해는 우리게 훨씬 좋았고 그러면 과연 내년에도 한국이 좋을까?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어디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개인 투자가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다양하게 투자해야 되거든요. 몰빵하시면 안 되거든요. 분산해야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국 주식만 갖고 계시다면 일부는 미국 주식 사야 된다. 미국 주식만 몰빵하시는 분들 또 한국 주식도 어느 정도 사야 된다. 또 미국만 살 게 아니라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다양하게 사야죠.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맞고 한국의 주식만 사가지고 앞으로 100년 동안 남들보다 돈을 제일 많이 벌 가능성은 빵이잖아요. 뭐 한 해 정도는 제일 많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양하게 투자해야 되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AI 쪽이 전체적인 그거라면 뭐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AI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런 관심을 갖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맞는 방향이거든요. 다만 정부가 노력해야 될 거는 개인 차원보다는 기업이죠.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기업들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해외로 지금 미국 가서 투자를 해. 미국이 안 오면 뭐 관세 갖고 뭐라 그런데 이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거 물론 있는데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뭐 워낙 풀리고 있으니까 뭐 금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특히 금은 어떤 게 있냐면 중국이요. 중국이 한 금 보유량이 전체 그 외환 보유고에서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2년 동안 이게 한 9%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통 선진국들의 그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이 한 15%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아직도 한 반밖에 안 왔어요. 중국이 계속 금을 산다면 오르겠죠. 그럼 중국이 왜 금을 그렇게 사냐면 깜짝 놀란 게 저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이 났을 때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못 쓰게 했잖아요. 달러로 갖고 있는 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자기네하고 싸우는 데라고 하지만 외환 보유라는 게 뭐예요? 필요할 때 쓰려고 이렇게 챙겨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적국이라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거는 옳지 않고 또 그게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이제 달러 보유고를 다 줄여가지고 줄이니까 달러를 안 쓰면 뭘로 쓰겠습니까? 첫 번째는 상품, 금, 원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러시아는 한 가지 초이스가 있죠. 위안화를 싸면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야 미국 달러 너무 많이 안 사고 나도 조금 딴 거 하고 싶어. 그런데 위안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 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금을 늘리자. 그래서 늘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앞으로 계속 중국이 계속 늘려가는 한 금값이 내려올 일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 세계 통화가 풀려서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금하고 은하고는 항상 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오르니까 은도 약간 저는 은에 아주 전문가는 아닌데 은도 그 릴레이션에 의해서 좀 따라간 것도 있고 은도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해 많이 올랐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뭐 금도 뭐 더 오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이 오르는 건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금값이 오르고 상품값이 오르듯이 지금 뭐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표시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또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산업이 늘어날 때 공장 같은 걸 많이 쳤잖아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어디 넓은 땅에 가가지고 자동차를 짓고 거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지방으로 좀 내려간 거죠. 그런데 요즘은 모든 기업이 AI고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명 똑똑한 애가 있으면 뭐 10만 명, 100만 명 몫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숫자는 작은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조건 가운데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뉴욕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우리나라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다가구를 못하고 한 채만 사게 돼 있으니까 한 채만 사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으로 좋은 데로 몰리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은 거죠. 그런데 야, 너희들 한 개만 사야 돼. 여러 개 사면은 여기도 좀 사고 저기 너무 많이 빠졌네. 좀 사야 되는데 야, 딱 한 개만 사.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어디를 사겠습니까? 몰빵 어디다 몰빵하냐면요. 주식이죠. 국내 주식에다 몰빵하는 건데 어떻게 투자할 게 사실 엄청 많거든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에 꼭 주식에만 투자해야 됩니까? 채권, 환율, 은, 금. 이제 뭐를 사도 너무 사기 쉽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10초면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국내에 있는 주식을 픽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도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이 좋을 거야, 이 주식이 좋을 거야 이런 걸 픽업해서 사는 거에 전문가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의 투자가 너무나도 국내 주식, 특히 소형주 중심의 그런 좋은 주식 고르기 그런 쪽에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느냐. 제가 증권사 사장 좀 오래 했어요. 증권사 사장할 때 친구들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좋은 종목 찍어달라는 거거든요. 그거 일단 알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거에만 전문가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치 요즘 모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사 되고 싶어 하는 거고 똑같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게 은근히 오랫동안 해도 별로 늘지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정보 자체가 조금 제한된 정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주식을 자꾸 이렇게 사는 것들이 내가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 엔을 거래한다든가 미국 국채를 거래한다든가 이런 거는 최소한 동등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10년 동안 하면 금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종목 고르기 10년 해도 10년 후에도 그 10년 전과 크게 노하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제가 무조건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다양하게 투자해야 된다.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축이.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국내 주식에서 해외로 나가야 되고 지역적으로 한국만 있지 말고 지역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채권도 하고 외환도 하고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두 번째하고 엮여 있는데 주식은 현물로 살 수 있지만 대부분 다른 것들은 현물로 못 사거든요. 원유를 현물로 살 수 있습니까? 금을 현물로 살 수 있습니까? 가끔 금은방 가서 금 사잖아요. 그건 진짜 하수가 하는 거지. 그 금 들고 집에 가야 되고 금 마모되고 골드바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금 선물을 하면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금 선물을 한다든가. 그래서 두 번째하고 엮여 있는데 주식에서 다른 종목으로 다양하게 되면 그 상품도 현물이 아니라 다양한 선물이라든가 다양한 파생상품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 요즘 젊으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나쁘게 볼 게 없는 게 비트코인도 분명한 자산이고요. 그 자산에 대해서 움직임을 본인이 파악해서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요즘 상품들은 살 수만 있는 게 아니고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린다고 생각하면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맞는 방향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들도 앞으로 경제 생활을 해가는데 예전처럼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그런 시대는 조금씩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두 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의 상품은 뭐고 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거는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슨 항공우주공학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시장이 어떻게 되고 거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사고 애플 주식은 증권사에다가 부자를 열어서 사고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죠. 무제한으로 돈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트레이딩 오래 했지만 기관에서 30년 하고 그 이후에도 한 10년 동안 해왔지만 매번 맞겠습니까? 맞을 리가 없죠. 저는 목표가 51%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 거래에서 그냥 파산을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절제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거는 배우기는 쉬운데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고 앞에 상품에 대한 이해는 조금 시간만 들이면 하는 거고 뭐 그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정판에서 한 거는 제가 이제 뭐 회사 그만둔 지가 이제 거의 9년 다 돼 가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뭐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뭐 또 유튜브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동안 기관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아까 그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왜 개인들은 자꾸 손해보는 사람이 많은지 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1년에 100번을 트레이딩하면 90번씩 버는데 결국은 왜 터지는지 10번에서 너무 많이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 그런 거에 관련돼서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